스윽, 스윽. 귓가에 스치는 소리는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축축하고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무언가 비늘이 잔뜩 돋은 것이 제 발목을 스윽 하고 감는 차가운 감촉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정신을 차리려고 눈을 떴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여긴 어디일까요? 분명 저는 아들딸이 마련해준 베트남 다낭의 최고급 마사지샵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말입니다. 향긋한 아로마 향이 코를 간지리고 노련한 마사지사의 손길에 노곤해진 몸을 맡긴 채 사르르 잠이 들었던 것까지는 똑똑히 기억이 나는데 어쩌다 제가 이 뱀들이 우글거리는 구덩이 한가운데에 던져지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불과 며칠 전 제 자식들이 건넨 눈부시게 하얀 봉투 하나에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평생 저희 키우시느라 시장 바닥에서 찬 바람만 맞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효도 한번 제대로 할게요. 제 아들 민준이 번듯한 중소기업 사장인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무릎을 꿇고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옆에선 의사 사위를 둔 제 딸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제 손에 들린 것은 베트남 다낭 최고급 리조트가 선명하게 인쇄된 여행 상품권이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만 묻히고 살아온 제게 비행기라는 것은 텔레비전 속에서나 보는 딴 세상 이야기였지요. 그런 제가 해외여행이라니요. 아이고, 내가 무슨. 너희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걸 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심장은 기쁨으로 쿵쾅거렸습니다. 자식 하나는 사장님, 하나는 사모님 소리 들으며 잘 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는데 이 늙은 어미까지 챙기는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고 대견하던지요. 제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투박하고 주름진 손으로 아들딸의 매끈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뜬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도 입이 귀에 걸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들 자랑을 늘어놓았죠. 우리 아들딸이 나 다낭 보내준대. 거기 그렇게 좋다며? 다들 부럽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볼 때마다 제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거렸습니다. 그런데 출국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사준 새 옷을 장롱에 걸어두고 부엌에서 민준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을 끓이고 있었죠. 그때 거실에서 통화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얼핏 들려왔습니다. 네, 그럼요. 보험금은 확실한 거죠? 서류는 다 준비됐고. 네. 뒤탈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는 거 맞습니까? 보험금?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민준이가 사업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스치듯 하긴 했지만 보험금이라니요.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국자를 든 채로 조용히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민준이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고는 어색하게 웃더군요. 어머니, 뭐 하세요? 놀랐잖아요. 무슨 전화길래. 보험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아, 그거요. 회사 직원이 다쳐서요. 산재보험 처리 때문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살아온 제 감이, 제 촉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길한 느낌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숨길 리가 없다고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출국 전날 밤 민준이와 서연이는 마지막 만찬이라며 저를 데리고 아주 비싼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저는 어쩐지 입맛이 돌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연신 제 잔에 술을 채워주며 좋은 말만 늘어놓았죠. 어머니, 다낭 가셔서 푹 쉬고 오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구경도 많이 하셔야 해요. 아셨죠? 그들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지만 그들의 눈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말없이 돌아가신 남편이 제게 유일하게 남겨준 작은 은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반지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가득 부푼 기대와 아주 작은 한 조각의 불안감을 아는 채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점처럼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자식들을 향한 고마움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비행기가 저를 낙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문턱으로 이끄는 편도행 티켓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낭 공항에 내리자 후끈한 바람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의 겨울과는 전혀 다른 낯설지만 기분 좋은 공기였죠. 공항 밖에는 박순자 여사님 환영합니다라고 서툰 한글로 쓰인 팻말을 든 젊은 베트남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탄이라고 소개한 그는 아들 민준이가 특별히 부탁한 개인 가이드라고 했습니다. 어찌나 싹싹하고 친절한지 무거운 제 짐가방을 번쩍 들어 차에 싣고는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있는 동안은 아무 걱정 마십시오. 아드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으로 만들어 드리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자식들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리조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탄이라는 가이드는 창밖 풍경을 설명해 주면서도 룸미러를 통해 흘끔흘끔 제 표정을 살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상태를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보고라도 해야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리조트는 정말이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호화로웠습니다. 제 평생 이런 곳에서 잠을 자보게 될 줄이야. 방 안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와 함께 민준이와 서연이가 보낸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최고의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그 카드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거야.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는데 내가 무슨 의심을 한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시장 구경을 좀 하고 싶다고 하면 타는 어머니, 그런 곳은 위험합니다. 소매치기도 많고요.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바닷가에서 현지 사람들이 파는 해산물을 좀 맛보고 싶다고 하면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예약해둔 최고급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라며 저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죠. 그의 안내는 언제나 정해진 길로만 저를 데려갔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길로 벗어나려 하면 어떻게든 막아서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제 작은 손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을 뒤져보니 없어진 물건은 없었지만 분명히 제가 닫아두고 나갔던 가방이었습니다. 기분이 꺼림칙해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침대 밑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주워보니 남자 양복에나 달 법한 작은 단추였습니다. 탄이 입고 다니던 정장 재킷의 것과 똑같이 생겼더군요. 그 순간 한국에서 아들 민준이의 통화를 엿들었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감각이 다시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이 방에 들어와 무언가를 뒤졌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왜 이 늙은이의 가방에 뒤질 만한 것이 뭐가 있다고.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하는 직원이 떨어뜨린 것이겠지. 우연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탄은 유난히 더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여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낭에서 가장 유명한 마사지샵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피로가 싹 풀리실 겁니다. 그의 얼굴을 보자 어젯밤의 단추가 떠올라 속이 메스꺼렸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덕분에 호강하네. 하지만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며 다져진 제 촉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효도 여행이 아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마사지샵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무심한 척 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탄, 혹시 우리 아들하고 자주 통화하나? 아, 네. 아, 그럼요, 어머니. 아드님께서 어머니 잘 계신지 걱정이 많으셔서요. 매일 안부 여쭤보십니다. 탄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이 아주 짧은 순간 제 눈을 피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아. 혹시 보험 같은 이야기는 안 하던가? 그 말을 던지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룸미러로 본 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드님 사업이 얼마나 잘 되시는데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들의 전화 통화, 가이드의 감시, 열려있던 가방, 그리고 지금 이 남자의 반응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렇겠지. 내가 늙어서 괜한 소리를 했네. 차는 어느덧 화려한 장식의 마사지샵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탄이 차 문을 열어주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에 닿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부축하는 이 손길이 저를 사지로 밀어넣는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순히 그의 안내를 따라 향긋한 아로마 향이 가득한 그곳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제 곧 제게 닥쳐올 운명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저는 마지막까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제 딸이 설마 이 늙은 어미에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되뇌면서 말입니다. 마사지샵 안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듯한 짙은 향냄새가 먼저 저를 맞았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라벤더 향이라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게는 장례식장의 향냄새처럼 느껴져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내부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잔잔한 물 흐르는 소리와 나지막한 음악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죠. 가이드타는 입구에서 저를 마사지사에게 인계하고는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2시간 뒤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의 마지막 말이 마치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젊은 베트남 여인인 마사지사는 제 손을 잡고 안쪽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아늑했지만 창문 하나 없어서 어딘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며 가운을 건네고는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뛰쳐나가야 할까? 하지만 밖에는 탄이 지키고 있을 테고 이 낯선 땅에서 제가 도움을 청할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마하는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건 그냥 여행일 뿐이야. 내가 너무 늙어서 헛생각을 하는 걸 거야. 자식들이 어떻게 엄마한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벗으며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과 돌아가신 남편의 은반지를 꺼내 가운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반지라도 제 신원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였죠. 평생을 끼고 다녀 제 손가락 모양대로 달아버린 그 반지를 만지자 문득 한국을 떠나오기 전날 밤 자식들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들 민준이와 딸 서연이는 저를 위해 아주 비싼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평생 시장 골목 식당에서 국밥이나 먹던 제게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한 곳이었죠. 끝도 없이 나오는 음식들을 보며 저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먹니? 아깝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식들이 차려준 이 마지막 만찬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다낭 가시면 입에 안 맞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엄마. 가서 아프시면 안 돼요. 건강하게, 즐겁게만 지내다 오세요. 자식들은 번갈아 가며 제 접시에 음식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명 저를 걱정하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평소답지 않게 자꾸만 제 술잔을 채웠고 딸 서연이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계속해서 창밖을 쳐다보았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저 자식들이 바쁜 와중에 제 여행을 챙기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초조함과 불안감을 왜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평생 자식들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고 자신했는데 어미인 저는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제 가슴에 새기듯 바라보았습니다. 사업하느라 헬쑥해진 아들의 얼굴, 좋은 집에 시집가서도 어딘가 그늘이 져 보이는 딸의 얼굴. 그 얼굴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없어도 너희는 잘 살아야 한다. 이 어미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너희만 행복하면 된다.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없어도라는 말이 정말로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차려준 그 마지막 만찬이 정말로 제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손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마사지사의 목소리에 저는 퍼뜩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들어와 제 등 위로 따뜻한 오일을 붓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놀랍도록 노련했습니다. 뭉친 어깨와 뻐근한 허리를 어찌나 잘 풀어주는지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오해한 거야. 이건 그냥 평범한 마사지일 뿐이야.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느꼈던 불안감과 자식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이 부드러운 손길에 몸을 완전히 맡기고 있었습니다. 코 속으로 스며드는 향긋한 아로마 향과 귓가에 들리는 잔잔한 음악 소리. 평생의 고단함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내 딸아. 이 늙은 어미에게 이런 호사를 다 누리게 해줘서 그것이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저는 깊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까만 어둠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누군가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이 전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이 쑤시고 결렸죠. 마사지를 받고 나면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져야 정상인데 이건 마치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서 웅크리고 잠을 잔 사람처럼 뼈마디 마디가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던 향긋한 아로마 향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눅눅한 흙냄새와 비릿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뭐지? 마사지가 벌써 끝났나?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늑한 조명이 있던 마사지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손을 뻗어 더듬거려 보았지만 부드러운 침대 시트 대신 차갑고 거친 흙벽이 만져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윽. 제 바로 귓가에서 아주 서늘하고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그건 바람소리도 물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는 소리. 저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는 제 귓가뿐만 아니라 사방 모든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스윽, 스윽. 마치 수십 개의 타이어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저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목에서 무언가 미끈하고 차가운 것이 스르륵 하고 움직이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 차가운 것은 제 종아리를 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에 따라 비늘이 제 살갗에 스치는 감촉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뱀, 뱀이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살아있는 생선 대가리를 수천 번도 더 내리쳤던 저였지만 뱀은 차원이 다른 공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몸을 겨우 움직여 미친 듯이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제 다리를 감고 있던 그것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이번에는 제 등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수많은 것들이 동시에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무언가 물컹한 것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쉭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튀어올라 제 팔뚝을 물었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타는 듯한 고통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저으며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여기 누구 없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축축한 동굴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마사지샵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동굴, 아니, 뱀들이 우글거리는 구덩이 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왜 여기에,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뱀굴이라니. 이건 꿈일 거라고, 악몽일 거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팔뚝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고통이 이것이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동굴 위쪽 아주 작은 틈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들의 정체를. 크고 작은 형형색색의 뱀들이었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마리는 좋게 되어 보이는 뱀들이 다리를 튼 채 저를 향해 일제히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눈동자들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지옥.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여행 상품권을 내밀던 아들 민준이의 얼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술잔을 채워주던 딸 서연이의 얼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라던 가이드 탄의 미소 띤 얼굴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의 수상한 통화, 가이드의 감시, 정해진 동선, 그리고 이뱀굴까지.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우연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배 아파 낳은 아들딸이 이 늙은 어미를 이 뱀굴에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위해서 그 끔찍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뱀에 물린 고통보다 더한 아픔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들끓는 피눈물이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저는 뱀들이 들끓는 그 지옥의 구덩이 한가운데서 제 새끼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지옥을 빠져나가겠다고. 그리고 내 손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그 순간 제 눈빛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뱀에 물린 팔뚝은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이 메스꺼려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았죠. 독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대로 정신을 놓아버리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허벅지를 세게 꼬집으며 억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 저는 뱀들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동굴 벽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벽에 등을 기대자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등 뒤에서 뱀들이 튀어나올 걱정은 없으니까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둠에 눈이 조금씩 익숙해지자 희미한 빗줄기 덕분에 동굴의 형태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른 대여섯 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의 크기. 바닥은 질퍽한 흙으로 되어 있었고 사방은 미끄러운 돌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유일한 출구는 저 위, 제 손이 닿지 않는 까마득한 높이에 있는 작은 구멍뿐이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저를 던져 넣었을 테지요. 저는 뱀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다뤄온 눈썰미가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이야. 놈들은 대부분 가만히 다리를 튼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위협적인 소리를 낼 때만 공격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놈들은 빛이 새어 들어오는 구멍 반대편, 가장 어둡고 습한 곳에 주로 모여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놈들의 습성을 알아야 한다. 저는 뱀에 물린 팔의 고통을 참으며 가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손수건을 꺼내 꽉 동여맸습니다. 독이 더 퍼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남편의 유품인 은반지를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공포에 질린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왔습니다. 동굴 안은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지만 저 위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변하는 것으로 어렴풋이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뱀에 물린 상처는 다행히 독성이 약한 놈이었는지 아니면 제 억척스러운 몸이 이겨낸 것인지 열은 내렸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끊임없이 귓가를 맴도는 뱀들의 소리는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기에 충분했습니다. 문득문득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기 때 제 품에 안겨 웃던 모습,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감격, 비뚤어진 글씨로 써준 어버이날 카드. 그 모든 기억들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뱀들을 자극할까 두려워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제 자식들에게 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이곳에 없다고 해도 말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배신감을 살아야겠다는 도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내가 여기서 뱀밥이 되어 조용히 썩어 없어지길 바라겠지. 하지만 어쩌나 이 어미는 그렇게 쉽게 죽어줄 생각이 없다. 저는 다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벽을 손으로 짚어가며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무너진 곳이나 빠져나갈 틈이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벽은 단단하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때 제 손끝에 무언가 다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무르고 흙이 푸석하게 부서져 내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은반지를 이용해 그 부분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흙벽을 작은 반지로 긁어내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지만 지금 제게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흙벽과 씨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위 동굴 입구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작은 돌멩이 몇 개와 함께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작은 비닐봉지에 쌓인 빵 한 조각과 작은 생수병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가 왜 나에게 먹을 것을? 혹시 자식들이 마음을 바꿔 저를 살려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 일부일까요? 독이라도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섣불리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빵과 물병이 떨어진 곳을 노려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위쪽 구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베트남 말이었지만 어린아이의 목소리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누군가 저를 몰래 돕고 있다는 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빵과 물이 있는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맛보는 음식과 물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빵을 입에 쑤셔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감각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물병을 다 비운 뒤 다시 한번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고맙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고맙다. 제 목소리가 닿았을까요? 위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이 지옥을 빠져나갈 무기가 될지도 모르는 남편의 작은 은반지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빵 한 조각과 물 한 병.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제게는 생명수나 다름없었습니다. 뱃속에 무언가가 들어가자 꺼져가던 몸에 다시 힘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막연히 기다리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저를 이 구덩이에 쳐넣은 자식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는 아주 치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동굴 안의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어디가 가장 습하고 어두워서 뱀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어디가 그나마 건조하고 안전한지, 그리고 제가 파내기 시작했던 그 물은 흙벽의 위치까지 제 머릿속에 작은 지도를 그린 셈이었죠. 잠을 잘 때도 저는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구석에 등을 기댄 채 뱀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주변에 작은 돌멩이들을 깔아두고 잤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나면 바로 깰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뱀들이었습니다. 놈들은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제가 흙벽을 파내는 소리를 내거나 움직일 때면 어김없이 경계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처음처럼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 때 쓰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살아있는 생선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었죠. 저는 뱀이 제 쪽으로 다가오면 겁을 먹고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몸을 부풀리고 허이 하고 기합 소리를 내며 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뱀들은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스르르 몸을 돌려 물러났습니다. 물론 모든 뱀에게 통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뱀들과의 아슬아슬한 동거가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놈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었죠. 제가 손에 쥔 은반지를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비추자 몇몇 뱀들이 마치 홀린 것처럼 그 빛을 따라 고개를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 반지가 뱀들을 쫓아내는 부적이 될 수도 혹은 한 곳으로 유인하는 미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낮 시간 빛이 가장 강하게 들어올 때마다 은반지를 이용해 뱀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뒤 재빨리 무른 흙벽으로 다가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손가락에서는 계속 피가 났고 손톱은 다 닳아 문드러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을 파내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다시 흙을 파내고 그 단순한 반복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면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를 돕는 익명의 손길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한 번 어김없이 작은 빵 조각과 물병이 동굴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가끔은 딱딱하게 굳은 바나나가 떨어질 때도 있었죠. 저는 그것을 받아들 때마다
위를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누구일까? 왜 나를 돕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빵과 물이 떨어졌는데 물병에 무언가 작은 것이 묶여 있었습니다. 풀어보니 낡은 천 조각에 수추로 그린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졸라맨처럼 생긴 사람 그림 옆에 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눈물을 흘리는 여자아이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림 위에 커다란 X 표시가 쳐져 있었죠. 그림은 조잡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뱀에게 당한 사람, 슬퍼하는 가족, 저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돕는 사람은 아마도 그 희생자의 가족일 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속 살해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죽인 뒤 독사에게 물려 죽은 사고사로 위장하는 전문적인 범죄 조직이 연루된 일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그 조직에게 돈을 주고 저를 처리해달라고 맡긴 것이었고요. 끔찍한 진실 앞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더욱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나처럼 억울하게 죽어간 다른 희생자들의 원한이 얽힌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 보이지 않는 조력자를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끝내주마. 그날 이후 제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뱀들이 우글거리는 이 지옥의 구덩이는 이제 제게 복수를 위한 단련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천 조각에 그려진 그림을 본 후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막연한 공포나 슬픔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죠. 저는 이 뱀굴에서 저 혼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방식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고 저를 돕는 그 익명의 조력자 역시 그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흙벽을 파내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은반지로 흙을 긁어내고 손으로 부서진 흙을 퍼내고 작은 돌멩이들을 골라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고 손톱은 다 닳아 없어졌지만 고통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을까요? 제가 파낸 흙벽은 이제 제 허리 높이까지 깊어졌습니다. 그 안으로 몸을 숨기면 뱀들의 시선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빵과 물이 담긴 비닐봉투와 함께 또 다른 천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이 아니라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후안, 누나, 뱀, 나쁜 사람. 그리고 그 아래에는 동굴 위쪽의 지형을 대충 그린 듯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작은 오솔길과 나무 몇 그루, 그리고 멀리 보이는 강물. 저는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제 조력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후안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의 누나 역시
저처럼 이 뱀굴에 던져졌다는 것을 그 순간 제 가슴이 미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얼마나 큰 슬픔과 분노를 안고 이 위험한 곳을 맴돌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천 조각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안이라는 소년과의 연대감,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오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후안에게 답장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살아있고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반드시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제게는 종이도 펜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기발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빵과 물이 떨어지자 저는 빈 물병에 흙을 조금 채워 넣고 제 손가락에서 난 피로 흙벽에 살아있다는 의미의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물병에 붙여 다시 위로 던져 올렸습니다. 후안이 제 메시지를 알아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저는 그 작은 행동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후안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물병에 묶인 천 조각에 기다려. 도와줄게.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돌멩이 그림과 함께 쿵쿵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죠.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안이 저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쿵쿵이라는 글씨는 아마도 제가 흙벽을 파내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의미일 터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소년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흙벽을 파내는 작업에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후안이 밖에서 저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제가 안에서 소리를 내거나 뱀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저는 흙을 파낼 때마다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고 파낸 흙은 동굴 구석에 조용히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탈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파낸 흙벽은 이제 제 키만큼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안으로 완전히 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였죠. 문제는 저 위 까마득한 높이에 있는 출구였습니다. 그곳까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저는 동굴 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뱀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보며 놈들이 발톱 없이도 어떻게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지 관찰했습니다. 놈들은 벽의 작은 틈이나 돌출된 부분을 이용해 몸을 지탱하며 올라갔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뱀들이 이용할 만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제 손끝에 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동굴벽 한쪽에 박혀 있는 녹슨 쇠붙이였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이 동굴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박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쇠붙이를 잡고 몸을 당겨보았습니다. 튼튼했습니다. 이거다. 저는 그 쇠붙이를 시작으로 흙벽을 파내면서 나온 돌멩이들을 이용해 작은 발판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흙을 반죽하듯 물을 조금 섞어 돌멩이들을 벽에 붙이고 굳기를 기다리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뱀들이 제가 만든 발판을 타고 올라올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 제게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흙과 돌멩이 그리고 뱀들과 씨름하며 보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후안이라는 작은 소년의 희망,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자식들에게 복수하겠다는 강한 의지. 그것이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굴 위쪽에서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안이 보낸 메시지 속 쿵쿵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동굴 입구를 부수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후안이 정말로 나를 구하러 온 건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후안이 조직원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저는 그 작은 소년에게 더 큰 위험을 안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파놓은 흙벽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뱀들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은반지를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비추며 놈들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후안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 지옥을 빠져나갈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쿵, 쿵 소리는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동굴 안은 이전보다 더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가 파놓은 흙구덩이 안에 몸을 숨긴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뱀들이 내는 스산한 소리보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이 몇 배는 더 무서웠습니다. 후안, 괜찮은 거니? 혹시 들킨 건 아니겠지? 어린 소년에 대한 걱정에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저 때문에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분? 아니면 10분?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위 작은 구멍으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빵이나 물병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천에 곱게 쌓인 제 주먹만 한 크기의 꾸러미였습니다. 저는 뱀들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그 꾸러미로 다가갔습니다. 천을 풀어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작고 낡은 녹음기 하나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쓰지도 않을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어김없이 후안이 보낸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 들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하는 잡음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베트남 남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제가 실망하며 녹음기를 끄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아들한테서는 연락 왔어? 익숙한 목소리. 제 가이드였던 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아직 사망 진단서가 나가야 돈을 보낼 거라나 봐. 아주 꼼꼼한 양반이야. 다른 남자가 베트남 말로 대답하자 탄이 다시 한국말로 통역하듯 말했습니다. 아마도 후안이 저를 위해 일부러 한국말을 쓰는 부분을 녹음한 모양이었습니다. 걱정 마. 저 아래 할망구, 이제 슬슬 때가 됐을 거야. 뱀독이 아니라도 굶어서 죽게 생겼으니 지난번 일본인 관광객처럼 실족사 후
뱀에 의한 시신 훼손으로 처리하면 깔끔해. 아무도 의심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아주 세게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대신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나저나 그 자식들 참 대단해. 지 어미 목숨값으로 수십억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하다니. 하하. 탄과 다른 남자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선명했습니다. 보험금, 실족사, 처리. 제 아들 민준이가 한국에서 통화하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목숨과 맞바꾼 돈을 위한 한편의 연극이었던 겁니다. 저를 향해 흘리던 눈물도, 차려주던 마지막 만찬도, 걱정하던 그 모든 말들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들이 나를 돈 몇 푼 때문에 이국의 뱀굴에 던져버리고 내 시체가 썩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제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들었습니다. 탄의 목소리, 그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을 제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울부짖는 대신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슬픔도 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뱀에 물린 상처도 굶주림의 고통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린 대신 다른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보다 차갑고 분노보다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제가 온 가장 깊숙한 곳에 남편의 음반지와 함께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복수를 완성시켜줄 신호탄이자 제 자식들의 목에 걸게 될 밧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파놓은 흙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후안을 위해서, 그리고 나처럼 억울하게 죽어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내 자식들을 내 손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살아서 이 지옥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지옥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동굴 안의 어둠보다 더 짙은 복수심이 제 눈에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를 품에 넣은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던 어머니는 그 뱀굴에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으로 불타는 생존자일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탈출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후안이 보내준 녹음기는 제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탈출의 결정적인 힌트도 주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놈들이 주기적으로 이곳에 들러 시체를 확인하고 처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말은 즉 놈들이 다시 이곳에 올 것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제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놈들이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 파놓았던 흙구덩이를 더 깊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제 몸이 완전히 들어가고도 위를 흙으로 덮어 위장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흙구덩이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주워 흙더미 사이에 꽂아 작은 숨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뱀들이었습니다. 제가 흙구덩이 속에 숨어 있는 동안 놈들이 제 위로 기어다니거나 저를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은반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흙구덩이 반대편 동굴 입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작은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반지를 올려두었죠. 낮 시간 빛이 들어올 때마다 반지는 영롱하게 빛나며 뱀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제 계획은 이랬습니다. 놈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시선이 반짝이는 반지에 쏠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저는 흙구덩이에서 빠져나와 놈들의 뒤를 칠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흙구덩이 안에 몸을 숨기고 뱀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최대한 빠르고 조용하게 밖으로 나오는 동작을 수십 번도 더 반복했죠. 시장에서 생선을 나르며 다져진 제 몸은 늙고 지쳐 있었지만 복수라는 목표는 제게 초인적인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동굴 안이 조용했습니다. 뱀들조차 숨을 죽인 듯 미동도 하지 않았죠. 제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녹음기와 음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제가 만들어 놓은 흙구덩이 속으로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 위로 조심스럽게 흙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흙더미 틈으로 저 위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드르륵 하고 밀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굵은 밧줄이 아래로 내려오고 2명의 남자가 그 밧줄을 타고 동굴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제 가이드였던 탄이었습니다. 아이고, 냄새하고는. 할망구,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 탄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손전등을 켜고 동굴 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흙더미의 작은 틈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동굴 안을 훑다가 제가 설치해둔 돌무더기 위 은반지에 멈췄습니다. 저거 뭐야? 남자가 반지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탄도 호기심에 그를 뒤따랐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놈들의 시선이 반지에 완전히 쏠린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흙더미를 박차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흙벽을 파내며 골라두었던 가장 크고 뾰족한 돌멩이로 반지를 향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남자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컥!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탄이 저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노파가 그것도 흙 속에서 귀신처럼 튀어나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할망구가. 탄이 허리춤에서 칼을 빼들려는 순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다리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힘을 다해 그의 정강이를 물어뜯었습니다. 시장에서 억척같이 살아온 제게 싸움의 기술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본능만이 있었을 뿐이죠. 으악! 탄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가 떨어뜨린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위로 이어진 밧줄을 향해 미친 듯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 거기서 뒤에서 탄이 절뚝거리며 저를 쫓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평생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던 제 팔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밧줄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손이 동굴방, 차갑고 신선한 밤 공기에 닿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두 발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동굴 입구에는 겁에 질린 얼굴의 어린 소년 후안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 치는 소년에게 저는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맙다 얘야.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제 몸의 모든 긴장이 풀리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줄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뱀굴의 어둠이 아닌 낡은 나무 천장이었습니다. 낯설지만 포근한 냄새, 그리고 제 이마에 올려진 축축한 물수건의 감촉.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제 옆에는 후안이, 그리고 후안의 할머니로 보이는 백발의 노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무언가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뱀굴에서 살아남은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안의 작은 오두막에서 저는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끓인 쌀죽을 제게 먹여주셨고 후안은 숲에서 구해온 약초를 찧어 제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후안의 누나 역시 저처럼 그 뱀굴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그리고 후안이 그 범죄 조직의 뒤를 오랫동안 쫓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후안과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후안에게 제가 가진 돈 전부와 남편의 은반지를 건넸습니다. 후안은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그의 작은 손에 반지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목숨값이다. 이걸로 너와 할머니가 더 안전한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렴. 그리고 내 누나의 목까지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다음 날 저는 후안이 알려준 길을 따라 며칠을 걷고 또 걸어 다낭 시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민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할 수 있었죠. 제 몰골은 영락없는 거지였지만 제 주머니 속에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 범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저는 마침내 제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앞으로 나온 사망신고서는 이미 처리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순자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어둠 속에서 제 자식들의 소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딸 서연이는 제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어미를 잃은 슬픔에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통곡을 했다더군요. 그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간 친척들과 이웃들은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울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앞으로 나온 수십억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민준이는 기울어가던 사업빚을 모두 청산하고 더 큰 공장을 세웠습니다. 딸 서연이는 강남의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사교 모임의 여왕처럼 행세했죠. 그들은 마치 제 죽음을 축하라도 하듯 매일같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비싼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며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제가 그 뱀굴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떨며 죽어가고 있을 때 제 자식들은 제 목숨값으로 얻은 돈으로 행복에 겨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허름한 모텔방에 앉아 신문과 잡지에 실린 그들의 성공 기사를 읽었습니다. 텔레비전 경제 채널에 나와 성공한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는 아들의 뻔뻔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SNS에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사진을 자랑하는 딸의 철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분노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저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끔찍한 절망을 안겨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쉬운 길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그들이 제게 주었던 고통, 그 지옥을 똑같이 되돌려주기 전까지는 이 복수는 끝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짙은 색으로 염색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며 햇볕에 그을렸던 피부는 뱀굴 생활로 인해 창백해져 있었고 몸은 바싹 말라 예전의 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구해 입고 아들 민준이의 회사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축제는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지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심판하러 돌아왔으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떨어뜨려줄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섣불리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제 자식들의 삶을 아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좀먹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제 아들 김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부로 위장한 채 며칠 동안 민준이의 회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회사 건물에 잠입할 수 있었죠. 아무도 늙고 초라한 청소부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모두가 퇴근한 뒤 사무실에 남아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가 미처 파쇄하지 못한 서류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생선 토막을 맞추던 솜씨로 밤새 그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갔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저는 마침내 민준이의 회사가 사활을 걸고 준비 중인 신제품 개발 계획서와 경쟁사 입찰 관련 기밀 문서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가장 큰 경쟁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조된 목소리로 저는 제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도 제가 몇 가지 핵심 정보를 읊어주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장소에서 만났고 저는 두둑한 현금 뭉치를 받는 대가로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 돈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제 아들이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의 회사는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제품 입찰에서 경쟁사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쟁사는 민준이의 회사와 거의 똑같은 제품을 불과 며칠 먼저 시장에 출시해버렸죠. 회사의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민준이는 내부의 첩자를 색출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범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다음 제 목표는 딸 서연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의사 남편 덕에 강남 사모님으로 호의호식하던 제 딸.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명예,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자신의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약한 고리인 가정을 먼저 끊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를 써서 제 사위의 뒷조사를 의뢰했죠. 결과는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제 사위는 병원의 어린 간호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과 다정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손에 넣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예쁜 편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남 엄마들 사교 모임이 열리는 날, 그 모임의 모든 멤버들에게 익명으로 그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물론 제 딸 서연이에게도 똑같은 편지를 보냈죠. 며칠 뒤 강남 사교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완벽한 부부인 척 행세하던 서연이 남편의 불륜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졌고 서연이는 동네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이는 남편과 머리채를 잡고 싸웠고 그들의 완벽했던 가정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매일같이 술에 취해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을, 남편의 외도로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히스테리를 부리는 딸의 모습을, 그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불행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죠. 그들은 모를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자신들이 뱀굴에 던져버린 늙은 어미의 손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돈을 빼앗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으며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 다음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뱀굴에서 겪었던 그 처절한 고독과 배신감을 이제 그들도 맛보게 될 차례였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파탄난 제 자식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단 하나, 제 목숨값으로 받은 보험금 뿐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자 제가 계획한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완벽한 미끼였죠. 저는 그 돈을 이용해 그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아들 민준이에게 접근했습니다. 회사가 망해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민준이는 매일같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저는 낡은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목소리를 변조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준 사장? 당신 동생 김서연 씨가 요즘 강남 도박장에서 꽤 유명하던데. 어머니 보험금으로 받은 돈 그렇게 펑펑 써도 되는 건가? 수화기 너머로 민준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남긴 유산, 원래 당신 몫이 더 많았다는 소문도 있던데. 동생한테 제대로 확인은 해본 거야?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서연이가 도박을 한다는 것도 유산 문제도 전부 제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민준이에게 제 말은 진실보다 더 강력한 독이 되어 퍼져나갔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민준이는 서연이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너 엄마 돈 가지고 도박했다며. 당장 내놔. 그 돈 원래 내 몫이 더 많은 거잖아. 뭐라는 거야, 미쳤어? 오빠야말로 회사 망하게 생겼으니까 내 돈까지 탐내는 거잖아. 이 돈은 내 돈이야. 손대지 마.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오누이였던 그들은 이제 돈 문제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집안의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 서연이에게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가 서연이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흘렸죠. 김서연 씨? 오빠인 김민준 사장이 당신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는군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원래 욕심 많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 남편의 외도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던 서연이는 제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대여금고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죠. 이제 그들 사이에는 그 어떤 신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돈을 노리는 도둑이자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어둠 속에서 아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뱀굴에서 홀로 느꼈던 그 처절한 고립감, 믿었던 존재에게 버림받았을 때의 그 끔찍한 배신감,
이제야 그들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빛나고 싶어 하는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 저는 민준이가 제 길을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한 투자 설명의 날짜와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이혼 후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연다는 화려한 파티의 초대장도 손에 넣었죠. 공교롭게도 두 날짜는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제 옷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리고 뱀굴에서 저를 지켜주었던 남편의 은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제 자식들의 범죄가 생생하게 녹음된 녹음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돌아와 산 자들을 심판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마련한 화려한 무대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담담하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 길고 긴 복수의 마지막 장이 될 테니까요. 그날 제 아들 민준이는 자신의 재기를 위한 투자 설명회를 아주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 사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는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수많은 투자자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죠. 저는 연회장 구석, 청소 도구함 옆에 몸을 숨긴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의 신기술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다면 반드시 몇 배의 수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는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요란한 음악과 함께 제 딸 서연이가 들어섰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며 자신의 파티 장소를 오빠의 투자 설명회와 같은 곳으로 잡아버린 것이었죠. 아마도 오빠의 재기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머, 서연 씨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민준 씨 투자 설명회에 동생이 직접 응원하러 왔나 보네. 역시 우애가 깊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는 갑작스러운 서연이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완벽하고 우애 깊은 오누이의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가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청소 도구함에서 나와 연회장 중앙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노파가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웬 할머니야? 길을 잘못 들었나? 경비원들 뭐해? 저런 사람 안 내보내고. 민준이와 서연이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제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눈은 공포로 커지고 입은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단상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평생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이 어미가 지옥에서 돌아왔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미라는 말에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했고 제 자식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민준이가 겨우 입을 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다리가 풀렸는지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죠. 그리고 연설용 마이크에 녹음기를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아들한테서는 연락 왔어? 탄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 저 아래 할망구, 이제 슬슬 때가 됐을 거야. 실족사 후 뱀에 의한 시신 훼손으로 처리하면 깔끔해. 지 어미 목숨값으로 수십억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하다니. 하하. 녹음된 내용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비명, 믿을 수 없다는 탄식, 그리고 제 자식들을 향한 경멸의 눈빛. 저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민준이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붙잡힌 뒤였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니야 하는 말만 되풀이하며 울부짖고 있었죠.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은 베트남 다낭의 뱀굴에서 이 늙은 어미의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오직 돈 때문에.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내 새끼들이 만든 지옥에서 내 발로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민준이와 서연이는 마지막까지 제게 악을 썼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어버리지. 왜 살아서 돌아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향해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자식들에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온통 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보험금 노려 어머니를 뱀굴에 유기한 페류나 남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어머니의 충격 증언.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제 자식들의 뻔뻔한 얼굴과 제 기구한 사연을 보도했죠. 민준이와 서연이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내내 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저를 정신 이상한 노인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후안이 목숨을 걸고 녹음해준 그 녹음기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존속살해 미수와 사기 혐의로 아주 긴 시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막을 내린 겁니다. 사람들은 제게 위대한 어머니, 강인한 여성이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정작 제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들을 감옥에 보낸 어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저는 제 앞으로 나왔던 보험금 전액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 더러운 돈은 단 한 푼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베트남의 후안에게 보냈습니다. 그 아이와 할머니가 더 이상 위험한 곳에서 살지 않고 안전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며칠 뒤 후안에게서 서툰 한글로 쓴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그 짧은 문장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보냈던 그 생선 가게 좌판 앞으로 말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등을 두드려 주었고 어떤 이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죠. 저는 다시 예전처럼 생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투박한 칼로 생선 대가리를 내리치고 손님들과 흥정을 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오직 자식들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없고 오직 민준이 엄마, 서연이 엄마로만 존재했죠. 하지만 이제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들을 가슴에서 완전히 도려낸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오직 박순자라는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와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풉니다. 가끔은 저처럼 홀로 된 시장 할머니들과 모여 앉아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자식들이 그립지 않냐고, 용서할 마음은 없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습니다. 용서라니요. 그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이제는 많이 무뎌졌습니다. 미움도 결국 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더군요. 이제 제 마음속에 그들이 머물 자리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오고 있었죠. 그 찬란한 새벽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뱀굴의 그 칠흑 같던 어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저를 비추던 한 줄기 빛도 함께 말입니다.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덕분에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새벽을 열고 제 두 발로 당당하게 땅을 딛고 서서 말입니다. 자, 싱싱한 고등어 왔어요. 오늘 저녁은 고등어 조림 어떠세요? 저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향해 제 평생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 힘으로 지옥을 이겨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자의 평온하고 단단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 박순자의 진짜 인생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